디자인 유얼 라이프 위크 18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리베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2023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디자인 유얼 라이프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건강과 행복을 불러올 수 있는 식습관, 생활습관, 마음습관, 그리고 수면 습관까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를 베이스로 설명을 드리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18번째 위크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유르베다의 정화치료법, 아유르베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디톡스 치료법인 반짝가르마를 소개하는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반짝가르마 자체를 처음으로 소개를 드렸고, 앞으로 이 5가지 정화요법에 대해서 매주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를 하고, 이 반짝가르마를 드리는 이유는 지지난주에 이미 발표를 했었던 올해 11월로 예정이 돼 있는 앞으로 이제 매년 연 행사가 될 인도 또는 스리랑카 현지로 아유르베다 리트릿을 떠나는 프로그램을 이제 런칭을 하기 위해서 아유르베다의 치료법 또는 아유르베다의 가장 중요한 이론들을 조금 소개하는 주를 시리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간단하게 소개는 드렸지만 아유르베다의 반짝가르마라고 하는 치료법은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외과적인 수술이나 약물 요법 이런 것들처럼 아유르베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치료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반짝가르마를 통해서 현대의학이 매니지하지 못하고 있는 면역질환이라든지 난치성, 불치성 질병들에 조금 더 용이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요법으로 현지에는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는 현대의학적으로 케어가 불가능한 진단을 받으셨거나 또는 조금 더 자연적으로 본인의 질병이나 컨디션들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이 찾아서 현지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워낙 아유르베다 자체가 생소하지만 유럽이나 남미 특히 가장 가까운 나라로는 일본만 해도 아유르베다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 또는 건강의 전환점 계기를 마련하고자 현지로 치료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이제 슈리베다에서 한국 아유르베다 협회 타이틀로 매년 리트릿을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반짝가르마 소개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반짝가르마는 저보다 훨씬 더 깊게 공부를 하시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더 많이 보고 계시는 백두산 선생님,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고 남아서 지금 이제 전문의 과정을 까지 하셨고 올해는 이제 박사 과정까지 하러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또는 스리랑카 현지에서 뵙게 될 텐데 모시고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처음으로 소개를 하는 것은 어마나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시고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그쵸. 바쁘시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막 행복하지도 않지만 할만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저희 지나짜리아 수업이 진행이 되죠. 다음 주 수요일. 그렇죠. 다음 네. 주 수요일에 이제 지나짜리 수업이 진행이 되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세워봤으면 하고요. 오늘 네. 이제 공지를 드린 것처럼 아유르베다의 정화치유법인 반짝가르마 중에서 첫 번째 어마나 까르마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네.
뭐 간단하게 지난주에 했지만 뭐 5가지 치료법이 어떤 것이고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보면 않을까. 반차카르마 자체가 어떤 포지션인지 아유르베다에서. 음, 네. 반짝가르마는 네,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5가지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에는 우리가 2가지가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아유르베다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을 때 뭔가 약을 처방을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이제 내과적인 치료죠. 그래서 약이나 이제 그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아니면 식단을 좀 조절해서 약간 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몸 겉에다 오일을 바르거나 이런 생활을 좀 바꾸거나 이런 것들로 치료가 돼요. 대부분 그렇게 치료를 많이 하고요. 근데 그런 경우 중에서 그간의 이제 질병이나 몸의 그 상태가 좀 오랜 기간 혹은 굉장히 많은 이 주요한 질병의 원인에 즉 도샤를 많이 증가하게끔 만드는 음식이나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한 거죠. 이 몸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이 유리컵에 물이 꽉 차서 콸콸콸 흘러 넘치는 정도의 그래서 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완화 치료, 약을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냥 몸 안에서 이 질병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때, 그럴 때 보통은 우리가 그럴 때는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물질을 제거를 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쇼다나라는 정화치료. 그 중에서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것을 몸에서 어떤 루트로 제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토를 유발해서 이 위쪽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와마나, 우리가 오늘 설명할 그런 게 되는 거고, 밑에 쪽으로 설사를 유발을 하게 돼서 하는 건 위레자나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코 주변, 이 위쪽에서 코 주변으로 해서 빼내게 되는 거는 나시아라는 이제 정화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장을 통해서 안 좋은 물질을 빼내는 것은 바스티라고 해서 관장은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커피 관장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있어요. 그런 걸 확실히 지켜서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국소적으로 있는 그 특히 혈액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사열이라고 우리가 우리말로는 옮길 수 있는데 락타목시나라는 그거를 이제 보통 거머리를 통해서 하게 돼요. 그 거머리 중에서도 독이 없는 거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있을 때는 그 거머리를 그 같이 동료들하고 잡으러 가기도 했거든요. 시골에 가서.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5가지 정화 치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네. 보통 행해지는 정화 치료죠. 지금 이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병원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차카르마 리트릿, 아유르베다 리트릿을 가는 게 뭐 리조트에 가서 뭐 아유르베다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시설이 외국인들 지금 뭐 전투적으로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닌 진짜로 뭐 외국 여행객들이 머물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수준의 스테이가 보장되는 곳이면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도 현지에 가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병원을 가서 뭐 피부과를 가서 피부과 의사분을 만나서 약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주사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받는 것처럼 인도 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유르베다 병원을 가면 과가 있고
소아과,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등등 다 존재를 하고 그 과에 가서 내가 뭐 내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해당 과에 가서 접수하고 똑같이 그냥 의사분에게 상담을 하고 그러고서는 치료를 받죠. 치료를 받는데 우리나라 뭐 마찬가지로 약 처방을 받건 아유르베다의 약제 치료를 받건 그러면서 조금은 더 뭐 현대의학적인 것보다 약간 더 포괄적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식습관, 뭐 생활습관에 대한 견해까지도 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병원은 아니지만 병원마다 또는 뭐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모든 병원들이 반짝가르마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곳을 가진 병원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반짝가르마를 하는 센터를 가지고 있고 반짝가르마 테라피스트들 그다음에 의사의 지도 하에 그 테라피스트들이 협력을 해서 간호사분들과 함께 이 정화 치료를 받는 컨디션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제 컨디션에서 제가 비염 축농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비염 축농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했을 때 병원에 가서 단기로 발생한 질병이면 약제로서 그 증상을 완화해서 또는 소화력을 올려서 컨디션을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무슨 비염 축농증 수술을 해서 이 급소 부위에 상처가 나 있는데 이 질병이 만성화가 되고 있고 이 염증 수치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약으로 제거가 되지 않을 때 지금 주 선생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반짝가르마 치료를 통해서 체내에 쌓여있는 독소 물질들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만 극적으로 좀 치유를 끌어낼 수 있는 요법을 하는 것이 이제 반짝카르마입니다. 그래서 반짝카르마 센터 자체가 이제 병원마다 있고요. 그래서 요 반짝카르마라는 치료는 약간 예쁜 치료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쁘게 주스 마시고 디톡스 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진짜로 좀 삶을 뒤바꿀 수도 있는 인생 자체의 퀄리티를 바꿀 수도 있는 아니면은 정말로 이 질병으로부터의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극적이고 강한 치료법이라서 이게 이렇게 막 예쁜 치료법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음식과 생활습관과 함께 접목을 했을 때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반짝가르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5가지의 치료법을 병원에서는 이제 뭐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환자들도 있을 거고, 이제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저희가 오늘 선정한 게 어마나 까르마라고 해서 이 가장 좀 보기에도 강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먹어서 약재를 먹고 위로 막 쏟아내는 배출을 하는 건데 이 치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치료가 가장 대표적이죠. 와마나와 위레자나. 그러니까 구토를 하는 치료 방법과 그리고 하재, 설사를 유발하는 치료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이 정화 치료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데 이제 와마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구토를 유발하게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제 뭘 먹게 해서 토하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치료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소화력이 정상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그 사람의 소화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그거를 먼저 정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하는 거 자체가 그 소화력이 온전치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먼저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치료할 때는 그런 소화력을 그러니까 안에 있는 뭔가 독소라든가 이제 그 위에 있는 위와 장에 있는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없애면서 소화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약을 좀 써요. 그래서 약을 좀 며칠간 복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소화력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기버터 있죠? 기버터를 주기 시작을 해요. 먼저 약간 그 사람이, 그것도 기버터를 양을 이제 얼마나 주느냐는 그 사람의 소화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고 나서 이 사람이 이 테스트 도즈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이 기버터를 몇 시간 동안에 소화를 시키는가를 먼저 이제 봅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이 기를 주는 양을 결정을 하는 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그리고 가벼운 정도의 정화를 하는 정도, 그리고 중간 정도,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인텐시티브한, 강력한 정화를 하는. 그래서 단계가 한 세 단계 정도 나뉘는데, 보통은 가장 무난한 쪽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왜냐면 이 중간 단계와 이 강한 단계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장 마일드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거는 이 오일을 먹었을 때 6시간 내로 소화되는 양의 기버터를 먹게 해요. 매일 아침 이 사람이 평소 배가 고픈 시간대가 있죠. 그 시간대보다 전에 먼저 그렇게 줘요. 매일. 그것이 주는 게 한 3일에서 7일 정도. 7일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매일 주면서 이 사람이 이거를, 왜냐면 소화력이 증가를 하거든요. 이걸 먹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전날에 이 정도 양을 이 정도 시간에 소화를 시켰어요. 그럼 다음 날에 조금 늘려서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소화시킨다. 그럼 양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똑같은 양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소화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3일에서 5일 동안, 그런 다음에 이제 배가 고파오면 점심을 먹고 저녁을 조금 가벼운 음식들, 그리고 따뜻한 국물이 함께 들어간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몸을 준비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과정이 뭐냐면, 이 과정이 몸 안에 기버터라는 것들을 몸 안으로 쫙 흡수를 하게 하면서 몸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이 어딘가에 있잖아요. 그것들이 몸의 중앙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거를 잘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의 소화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면 여러 가지 막 이런저런 막 증상이나 안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그러니까 할 때는 항상 입원한 상태에서 계속 의사가 체크를 하면서, 혹은 치료사가 체크를 하면서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고, 이 사람의 몸이 완전히 이렇게 부드럽게 뭔가 지금 안 좋은 것들이 모인 증상들이 나와요. 굉장히 피부가 부드럽고 윤기가 나게 되고, 그리고 가스가 나오고, 그리고 배변에서 약간 오일리한 기름진 물질들이 함께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을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버터를 먹는 걸 언제 멈춰야 되는지, 그 증상들을 계속 관찰을 하면서 그 시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가 됐을 때 하루 아침 저녁으로 아비앙가, 저희가 얘기한 거 있죠. 몸에 전체적으로 오일을 바르는 거, 그리고 스팀을 하게 하는 거를 아침 저녁으로 하게 합니다. 이때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선 치료사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2명에서 4명 정도의 치료사분들이 몸에 오일을 이렇게 한 40분 정도를 몸에 쭉 오일을 바르는 아비앙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팀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이 이제 이 물질을 몸의 중앙으로 완전히 이제 모으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통로들을 열어서 이게 모으는 과정이 돼요. 요거를 제대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안 좋은 거를, 독소를 빼낸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들이 몸의 중앙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뭐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것 자체는 큰 영향이 많이 없어요. 그냥 위에 있는 거를 토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독소를 몸의 중앙으로 모아서 그 물질을 빼내는 게 이제 우리가 아유르베다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정화치료의 핵심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약간 구간을 잘라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짝가르마 정화치료법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보통 이렇게 크게 좀 세 덩어리로 잘라서 배출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배출을 극적으로 정말 으라차차 밀어내는 그 까르마, 진짜 메인 까르마가 있고 이걸 다 쏟아내고 나서 돌아오는 기간. 그래서 이 3단계로 나눠져 있고 이게 지금 기보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유르베다에서 많이 쓰이는 동물성 지방입니다. 근데 이게 그 기본적으로 그냥 익히 알고 있는 버터에서 정제를 시켜서 동물성 단백질이 거의 제거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순수 지방인데 그 몸속에 쌓여있는 독성 물질들을 좀 녹여내는 성질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유르베다에서 단순히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그 한마디로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 단계에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왜 기름을 먹느냐 하면 기름을 먹으면서 체내에 흡수를 시키고 진짜 약간 톡 쳐도 토할 것 같은 상태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쏟을 준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먹게 되는 건데 이 기버터를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주고 먹는 의미가 체내에 쌓이게 되는 소위 말하는 대사 독소들 또 염증 그리고 우리가 체외로 배출을 시키고 싶어 하는 요즘에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염증 덩어리라든지 콜레스테롤이 그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서 체내에 남아있는 찐득찐득한 독성 물질들은 대부분은 물에 녹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마신다고 해도 우리가 씻어낼 수 있는 것들은 수용성으로 씻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좋은 지방이 들어가야 그 지방에 녹아서 나갈 수 있는 독성 물질들이 우리가 체외로 배출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독성 물질들은 그 지용성이라서 오일에 녹기 때문에 이 작업을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지 바깥쪽으로 퍼져나가 있던 이 독성 물질들을 가운데 트랙으로 모아서 어디로 뺄 거냐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조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냥 뭐 무작정 갖다 들이붓고 토한다고 뭐 관장을 한다고 해서 독소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제가 국내에 아유르베다를 한다라는 뭐 스파 같은 곳에서 이 반짝가름을 받고 오셨던 학생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정말 개판이거든요. 뭐 전 단계 준비 1도 없고 그냥 돈 내, 그리고 와서 그날 관장 바로 꽂고 배출하고 그 다음에 없더니 그냥 이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 단계도 없고 돌아가는 보식 단계도 없이 진짜 막무가내로 하는데 그러면은 정말 큰 탈이 나기 쉽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 단계 준비가 바로 이 뭐 푸르바 까르마라고 하는 전 단계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약간 톡 쳐도 토할 것 같은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고 전날 아침 저녁으로 오일을 발랐죠. 바르고 그리고 스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들이 몸의 중앙으로 이제 이 나올 준비가 거의 돼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전날 저녁에 이 카파도샤가 주로 된 이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파도샤를 좀 더 수월하게 나오게끔 다음날 아침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게끔 할 수 있게 약간 무겁고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 중에는 뭐 요거트나 커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먹어줌으로 인해서 이 지금 모인 물질들이 구토를 유발을 했을 때 잘 배출이 될 수 있게 그거를 이제 전날 저녁에 이렇게 먹어줌으로 인해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 와마나 까르마를 하는 거죠. 구토를 하게 하는데 이게 또 단순히 그냥 뭐 한 컵 마시고 토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약간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목밑까지 딱 차오르게끔 마셔요. 네. 마시고 나서 이 다 찬 상태에서 이제 구토를 유발하는 이 약재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섞어서 먹고요. 원무후르타 48분 이내에 그 약재가 이제 구토를 유발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먹고 나서 기다리면 이제 구토가 시작이 되면 이제 구토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도 우리가 야시티마두 우리 한의약으로 하면 감초. 뭐죠? 야시티마두가 감초물이라든지 감초 같은 게 이제 약간 구토를 도와줄 수 있는 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감초라든지 약간의 소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같이 먹으면서 좀 수월하게 구토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양을 또 재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 물질이 나왔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보식이라고 하겠죠. 이제 나중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얼마나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구토를 다 하고 나면 이거 할 때도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작업들이 있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배 밑에서 좀 올려주고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하고요. 이렇게 구토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일단은 쉬죠. 쉬고 나서 이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이게 제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거를 하고 나서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예, 그래서 일단은 이 기본적으로 중간에 메인은 여기까지죠. 구토를 한다. 예.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토를 하면은 뭐가 제거가 될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현대의학에 대한 자료들, 현대의학에서 하고 있는 수술법들과 약물의 사용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팩트고 맞고,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수술법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는 현대의학적인 수술법이나 약제를 쓰는 게 맞아요. 다만 제가 경험했던 현대의학적인 외과적인 수술 같은 경우, 비염 축농증 수술 같은 경우에도 침습성으로 이 그 부비동 내에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농이 쌓여서, 지금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쪽에 농이 쌓였다고 생각하는 건데, 뭐 폐에 농이 쌓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기관에 농이 쌓여 있다, 염증이 심해서 막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도대체 어떻게 제거를 할 건가 말이죠. 이게 지금 염증이 높아지고 있는 거를 단순히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를 써가지고 박테리아를 잡아주면 증상은 어느 정도 완화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뭉쳐있는 이 농 같은 거를 제거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때는 침습성 칼을 대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예민한 부분에 가서 칼을 대서 수술을 할 때는 자연적인 우리의 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해치지 않고 제거를 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축농증 수술 같은 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재발하는 이유가, 이 구조 자체를 태어났을 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끔 다 해집고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수술을 그냥 너무 간단하게 비염이 심하니까 원래 나는 체질이 이렇다 하고 축농증이 자꾸 생기니까 병원 가서 약을 먹고 하다가 뭐 잘라냈지도 해보고 식염수로 세척도 해보고 안 되니까 병원에서 그냥 칼 대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구조물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망가지 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특징적인 예로서, 이런 침습성에 칼을 대서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되게
극진화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만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현대의학적인 이해도와 접목이 된다면은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부작용을 앓지 않고 많은 질병들을 쉽게 핸들링 할 수 있다라고 정말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경험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악스럽게 배출하는 걸로 몸이 조금은 더 몸의 친화적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배출을 하면 얼마큼 나가는지도 셉니다. 몇 컵을 쏟는지도 세고 이렇게 해서 쏟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메인 까르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가 되는 요 단계가 어떻게 될까? 음. 어, 이제 메인은요, 여기서는 이제 휴식을 잘 취하는 게 중요하고, 달리거나, 뭐 어디 바람 쐬거나, 밖에 나가서 직사광선 쐬거나, 이런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몸이 굉장히 연해져 있고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소화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때는 실내에서 뭔가 과도하게 읽거나 보거나 감각기관 자체도 무리하게 쓰면 안 되고요. 이때 굉장히 잘 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상태에서 음식을 정화가 된 물질의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레벨에서 정화가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약한 정도, 마일드한 정도의 얘가 있는 경우는 약 한 3일 정도의 보식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는 한 5일 정도, 그리고 좀 강한 정도는 한 7일 정도의 보식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말로 좀 옮기자면 뭐 미음을 먹기 시작하면서 죽으로 옮기고, 죽에서 약간의 고기를 다진 습을 조금 먹고, 거기에서도 양념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음식을 잘 조절을 해주면서 우리 몸에 있는 소화력과 도샤가, 지금 우리가 정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지만 우리 몸의 도샤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잘 잡고 소화력도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과정을 이제 만들어주고, 정상 생활과 정상 식사를 할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이제 완료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있었던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음식이나 생활을 하지 않아야겠죠. 네. 어느 경우에는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정화 치료를 여러 번에 나눠서 그 물질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간중간에 알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오이를 먹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지나치게 줬을 경우, 음, 좀 덜 줬을 경우, 만약에 소화가 안 될 경우,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돌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병원에서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의사와 이 감독 하에서 해야 된다는 게, 그런 돌발 상황들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약을 쓰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회계적이고 복잡한 거고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준비, 그 환자 자체 그 자기의 상태에 대한 이해와 어떤 치료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에 대한 이해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 어, 그 여러분이 아까도 이제 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나 어딘가에서 뭐 살 빼줄게 단식원에서 또는 뭐 피부 맑게 해줄게 해서 관장을 받거나 뭐 요가원에서 그냥 잠깐 배우셔서 코 속에 식염수 세척을 하기나 이런 여러 가지 흔히 알려져 있는 대체요법적인 디톡스를 그렇게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이런 치료를 받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반짝가르마를 시리즈로 좀 소개를 드리면서 그 모든 과정이 5가지의 치료법이 소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까지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 혹시 뭐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주시는데, 아까 올라온 것 중에서 이제 영민님이 질문 주신 게 이제 뭐 반짝가르마와 단식의 차이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아까 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뭔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있고 그 이상으로 질병이 발전을 했을 때는 배출을 시키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관점을 보시면은 단식은 반짝가르마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 중에서 뭔가 만성화가 되어 있거나 국소적인 부위에 독성 물질이 쌓여 있는 뭐 종양처럼 발생을 했거나 농이 차 있는 경우에는 이 단식요법으로 그걸 태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정화 치료를 배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고 관점의 차이가 있겠죠. 네. 일종의 완화 쪽으로 네. 더 치중이 단식 자체는 해서 이거를 이제 몸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태일 때는 약간의 단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것이 몸에서 해결하기가 버거운 정도, 너무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식으로는 그런 제거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화치료와 완화치료로 나뉠 때 이 단식 같은 경우는 완화치료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도 아유르베다에서는 오래 하는 단식을 추천하지 않아요.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단식을 오래 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어떤 부분에선 좀 나아질 수 있는데 그 반대편으로 다른 그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치료 자체가 좋은 치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적인 그런 뭐 5일, 10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주 저기한 경우에도 5일 이상을 단식을 하는 거를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단식법은 진짜 말 그대로 간헐적 단식 정도를 실생활에 녹여서 하는 정도나 아니면 질병 치유했을 때 식단 관리 정도면은 괜찮다고 보고요. 네. 자, 하나씩 답변을 드려볼게요. 해빙 JJ님이 그런 치료들은 이제 중증병이 아니라 생활습관병도 적용이 되느냐. 이거 안 그래도 주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이게 반짝가르마가 끔찍한 질병 치유에도 하지만 경전에서는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서 도샤가 출렁일 때 구간마다 이 치료법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하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좀 이렇게 뭐 중증 질병이 아닌데 언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지. 네. 네, 그러니까 중증 질병이 있을 때도 이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있는 도샤라는 그 물질은 계속 조금 좀 증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이런 거 하면서 아주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카파도샤라는 것이 이 추운 겨울에 증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이게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서 이 증가를 더 넘쳐 흐르는 그 계절의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이미 몸에서 어느 정도 증가해 있고 많이 넘쳐 흐르는 그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마나를 그 시기에 건강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이미 계절적으로 나의 몸에서 그런 그 정화작용이 자연스럽게 좀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준비를 잘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건강을 챙기는 유지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하게 됩니다. 네. 생활습관병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엠버릴리님의 질문은 두 분도 직접 정화치료를 받아보셨습니까?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풀 판짝가르마를 받아본 적은 없고
부분적으로는 받아봤습니다. 나스야를 두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시기도 하셨고, 저는 이제 비염 축농증을 아유르베다를 접하기 전에 막 수술도 하고 해서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를 치료를 위해서 받아보기도 했고, 저는 엄연하게 따지면 학교 다닐 때 반짝가르마의 팬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반짝가르마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무슨 받아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고 굉장히 마음 준비와 이 치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삶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바꿔보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성공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데, 우리 뭐 이제 막 저희 학교 다닐 때 3개월 치료 오는 그 과정 오는 친구들도 별 생각 없이 뭐 반짝거리면 받아볼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탈나는 경우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진중하게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주 선생님은 어떤 거를 받아보셨는가? 네, 저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위례자나 예, 하재하는 것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삐따적인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했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70대 분도 할 수 있나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안에 도샤가 어느 정도의 그 발라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심각한 정도의 양과 질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진 힘들이 많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고려를 더 많이 해야죠.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작정 뭐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컨디션에 대해서 의사분과의 상담이 필요한 거고요. 어디서 어떻게 받아볼 수 있습니까는 병원을 가셔야 되고, 병원은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리랑카까지 굳이 가는 거고, 왜 인도도 있는데 스리랑카를 가느냐는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시설을 가진 곳은 제가 아는 곳 중에는 이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체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면서 훌륭한 의사가 있는 유일한 곳이라서 저희는 스리랑카로 갈 거고, 받게 되면 기간이 어떻게 되냐도 마찬가지로 이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플랜은 달라집니다. 이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3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형님이 기버터가 소화되는 양을 체크하면서 늘린다고 했는데, 소화됐다는 것은 어떻게 아나요? 이제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나서 이게 소화가 됐는지를 아는 신호가 뭐죠? 예, 배가 고픈 거, 그리고 트름을 했는데 트름에서 음식 냄새가 나지 않는 거, 요런 몸이 조금 가벼움을 느껴지는 거, 요런 사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뭐 문진을 하고 체크를 꾸준히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치료인 어마나 치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이어가지고 5가지 치료를 모두 소개를 하고, 어떤 케이스들 진짜 실질적인 사례들이 체험이 아니죠. 뭐 치료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현재 계획은 이제 조만간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지만, 이게 이 리트릿을 떠나는 거는 그냥 갈 사람 해서 가고 싶진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준비와 공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후처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함께 하시고 도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만 가고 싶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음식학을 어드밴스까지 수료하신 분들은 도샤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리트릿을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따로 이제 개설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나는 모르겠고 그때 그냥 가서 나 치료해 주소 이렇게 하시는 분과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치료에 대한 결과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과 가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신다면, 정화치료를 받게 된다면은 현대의학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하는지, 아유르베다 건강검진을 받는지. 이쪽에서 뭐 건강검진을 받으신다면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쪽에 가게 됐을 때 필요하다면 뭐 할 수 있겠죠. 그쪽에서도 뭐 뭐 피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게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유르베다적인 이제 파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이 어떤지를 아유르베다적인 관점에서의 진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것을 정화치료가 필요한지, 그럼 필요하다면 어떤 정도의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거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요거는 저희가 다음 달에 스케줄 오픈할 때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슈리뷰다는 항상 매월 20일경에 다음 달 스케줄 오픈을 하니까 그때 되면은 정확한 스케줄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 귀한 내용을 준비해 주신 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